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자신의 탄핵안 포기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사퇴는 탄핵을 위하기 위한 꼼수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며 예정대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나타났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주간 이슈에서 장윤선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남자 프로 배구에서는 하위권에 머물러고 있던 한국전력이 4연패 뒤 5연승을 하며 만화 같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정현호 PD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12월 1일 금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상황 같아서는 바로 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이 사표 수리를 다뤄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우리가 또 대통령실 개편과 관련된 소식이 있어서 먼저 이거 짚어보고 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용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실 개편을 단행했는데요. 정책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데 방점이 찍혔네요. 그동안 2실이었는데 네. 정책 실로 격상이 되면서 3실 체제로 운영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비서실, 안보실 두 개의 실 체제였는데 여기에 정책실이 신설이 된 겁니다. 네. 이게 신설이 되면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비서관이 정책실장으로 승진 기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골자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대통령실 조직 개편이 단행이 됐고, 기존의 대통령 비서실장 아래에 있던 국정기획수석이 정책실장으로 신설과 이관이 되면서 국정기획수석 이 소관이던 국정기획, 정책조정, 국정과제, 국정홍보, 국정메시지 비서관실도 그대로 정책실장 직속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서실장 아래 경제수석과 사회수석도 정책실장 산하로 이동을 했어요. 이 정책실 아래 과학기술수석실도 신설해가지고 과학기술수석도 신설해가지고 정책실 아래에는 3수석 체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김대기 비서실장과 조태영 안보실장 이 실장 체제로 운영이 되면서 김대기 실장에게 업무 과중이 된 게 아니냐, 업무가 너무 몰린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개편이 되면서 김대기 비서실장은 정부, 시민사회, 홍보수석 이 세 수석을 산하에 두는 것으로 업무 범위가 축소가 됐고, 조태영 실장은 똑같습니다. 그대로 산하에 1, 2차장을 두면서 변화는 없습니다. 이렇게 3실장 6수석 체제로 대통령실이 확대 개편되면서요. 현 정부의 연금, 노동, 교육 같은 3대 개혁과제, 또 의대 정원 확대 같은 현안 해결을 위해서 또 복지수석까지 신설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더 개편 과정을 통해서 정책 기능을 강화한다, 민생을 더 살피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녹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무수석에는 한호석 국정상황실장, 홍보수석에는 이도훈 대변인 승진 임명이 됐고요. 시민사회수석에는 황상무 전 KBS 앵커, 경제수석에 박춘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또 사회수석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교체가 됐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용산 2기 체제가 도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국면 전환을 위해서 또 정책 집행이 잘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정책실을 강화한다는 이유도 있었는데, 또 엑스포 여파 이 부분을 빨리 좀 타개하기 위한 그런 이유도 시기적으로는 있었다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12월에 개편이 있을 거라는 예상은 사실 계속 나왔는데 생각보다 빠르다. 오늘 12월 1일이니까 이게 12월로 넘어가기 전에 개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빠른 데에는 아무래도 일단은 이제 대통령실에 총선 출마자들이 있습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원 사회수석은 사실상 이 출마가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라서 이 총선을 위한 차출
때문에 맞물려서 진행되는 개편이기도 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빨랐던 이유는 최근에 잇따른 이 정책적인 조율에 있어서 대통령실이 좀 역할을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 여기다가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가 되면서 좀 분위기를 타파할 필요가 있다, 인적 쇄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고려한 것 같고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대선 공약에서부터 이 청와대가 너무 비대해서 권력이 집중이 된다, 비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청와대 슬리마, 대통령실 슬리마를 공약으로 해가지고 이 민정수석 실을 폐지하고 또 정책실도 폐지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정책실을 다시 부활시킨 것이죠. 사실 이런 비슷한 이유로 이명박 정부에서도 임기 초에 정책실을 없앴다가 정책실을 한 2년 만에 다시 부활시킨 적이 있거든요. 비슷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최근에 윤 대통령 공약인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이 모두 좀 여론의 반발에 부딪힌 모양새입니다. 또 연금개혁 같은 경우에는 정부안을 보면 좀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런 비판도 있었고, 또 최근에 이 내년도 예산안 개편 과정에서 R&D 예산을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삭감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부딪히면서 이 과학기술 수석도 신설한다, 이런 측면으로 정책적 역량을 강화하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많은 또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소식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이 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됐는데 취임한 지 98일 만에 퇴장, 100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탄핵안 의결을 추진했던 민주당인데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의 관련 발언 듣고 또 이어서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의 발언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탄핵을 회피하기 위해서 꼼수를 했는데 이에 대한 사표 수리하는 것은 현재 국회가 헌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국회가 탄핵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민주당이 탄핵안이 법리적 성립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의회 질서 파괴까지 무릅쓰고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겠다면 최소한 기각 시 총선 불출마나 의원직 사퇴 수준의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을 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네. 방금 전에 두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표가 수리되기 전입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사표가 수리됐는데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탄핵을 그래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떨까요? 네. 국회에서 오늘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탄핵안 표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탄핵안 표결돼서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탄핵이 되는 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게 되는데요. 문제는 헌재 판단 전까지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또 바꿀 수도 없어요. 이동관 위원장을 사퇴시키고 다른 인사를 앉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통위 업무가 아예 공백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동관 위원장이 어젯밤 늦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자진 사퇴 뜻을 밝힌 걸로 전해지고 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 탄핵 심판을 거치느라고 한 4개월 정도 직무가 정지가 됐었는데 그런 사례가 반복이 되면 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통위 관련 정책이 스톱이 되니까 그걸 좀 막기 위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민주당 얘기를 들어봤지만 계속해서 반발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재명 대표도 이 이동관 위원장 사의 표명 꼼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이동관 아바타를 내세워서 끝내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다,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관 위원장은 전 위원장이 되면서 물러나지만 그 뒤에 오는 방통위원장이 또 어떤 사람일 것이냐, 제2의 이동관, 제3의 이동관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이거 이동관 이 위원장 탄핵을 하면서 방통위 무력화를 해서 총선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여야가 계속 맞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결국 또 후임 인선이 또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게 정치적으로 일파만파 간단치가 않은 문제입니다. 또 방통위 후임 방통위원장을 임명을 했는데 민주당이 또 탄핵을 하게 될지 어떨지, 또 그 부담은 어떨지, 이것도 이제 주목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오늘 본회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검사에 대한
탄핵은 그대로 추진이 되는 겁니까? 일단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했기 때문에 이동관 위원장은 말 그대로 사퇴를 한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그 탄핵안의 효력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사실 국회에서 이 탄핵 소추안을 표결하는 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던 것인데 다만 이정섭 검사, 손중성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여전히 보고가 어제 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탄핵안은 예정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할 방침이라고 계속해서 밝혀왔어요. 또 오늘 오전에 조금 전에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오늘 본회의가 만약 열리면 불참하겠다. 야당이 만약에 방통위원장 탄핵안만 있었다면은 협의가 가능하기도 하겠지만 검사 탄핵안 두 건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가 열리는 상황은 바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윤재호 원내대표도 아마 검사 탄핵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문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표가 수리됐다고 해서 이 방통위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끝나냐 그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달 말에 이동관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나를 탄핵한다 그러는데 내가 자리에서 물러나도 제2, 제3의 이동관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한 바가 그렇죠. 있거든요. 지난달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 방통위의 기조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을 민주당이 추진했던 이유 뭐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인데 2인으로 파행 운영한 게 방송법 위반 아니냐 가짜뉴스 근절 대책 법률에 위반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들에 해당하는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 방통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간의 어떤 갈등과 공방은 또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끝난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요. 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법안 관련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네요. 한덕수 총리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 듣고 와서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문제점들을 모두 감안할 때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예상대로 대통령에게 이 법률안을 거부하는 그런 요청이라고 볼 수 있는데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네, 윤 대통령이 이런 건의를 받아들여서 재갈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전국이 얼어붙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글쎄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이번 달 안에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 이른바 쌍특검 그것도 이제 표결이 돼서 넘어오게 되면 거기도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 계속 국회에서 넘어오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런 모습들 물론 지지층에서는 반기고 잘하고 있다라는 지지할 수 있겠지만 반대쪽 아니면 또 중도층에서 볼 때는 아니 국회의 결정을 무조건 다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의 부담감을 정부 여당에서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대통령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이게 뭐 관건으로 보이는 거고요. 특히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이게 노동계에서 오늘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제2호권 행사를 건의했다는 소식에 한국노총이 특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한국노총이 5개월 만에 경사노위 복귀를 전격 선언했죠. 그리고 지난달 24일에 노사정 부대표자 회의에 참석하면서 사회적 대화 재개를 알렸는데 오늘 이 거부권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부대표자 회의에는 불참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노동계의 반발 또 야당의 반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걸 좀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정부 여당의 앞으로의 스탠스 좀 봐야겠습니다. 네. 자, 민감한 사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어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서대문을 비롯해서 내년 총선에 어떤 곳에서도 출마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공천관리위원장 자리를 요구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바로 거부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인요한 위원장이 이 혁신안에 대해서 지도부가 답이 없다 보니까 내가 불출마하는 대신 이 혁신안을 직접 실행하기 위해 좀 공관위원장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고 월요일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네. 김기현 대표가 곧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어제 김기현 대표가 기자들에게 그동안 혁신위 활동이 인요한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데 공관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서
표현은 정중하지만 사실상 이뉴한 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죠. 그동안 혁신을 위해서 활동한다고 했는데 공관위원장 자리를 노린 것이냐 이렇게도 비판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김기현 대표가 그동안 혁신위가 참 수고를 많이 했는데 당의 발전을 위한 나름대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또 사실상 마지막 인사 아니냐 혁신위에 대한 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자칫 작별 인사처럼 들릴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그리고 두 사람이 이뉴한 위원장과 김기현 대표가 어제 비대위 체제 전환 여부를 두고도 또 갈등을 노출을 했어요. 네. 이뉴한 위원장이 어제 오전에 비대위 체제 전환이 필요하면 빨리 해야 된다. 빨리 결단해야 된다고 했고 이에 대해서 또 김기현 대표가 이뉴한 혁신위원장 뒤에 이 당 지도부를 흔들려는 비대위 출범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 이것도 또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사실상 이 혁신위원장과 당대표 간의 갈등이 그동안 좀 겉으로 노출되진 않았는데 어제는 좀 노출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이 시한 자체를 월요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정해놓고 있지만 이것이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의 조기 해산 수순 아니냐 이런 전망과 분석도 나오네요. 지금 혁신이 내부에서 일단 힘이 많이 빠진 것처럼 보여요. 어제 이런 갈등이 노출된 이후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일부 혁신위원들이 이게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희 혁신위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혁신위가 의결해서 넘긴 희생 안건,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권고죠. 이 희생 안건이 사실상 마지막 안건이다. 더 이상의 안건은 없을 거고 백서 정리하는데 한 1, 2주를 보낸 다음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고 다른 혁신위원은 이뉴한 위원장이 마무리 수순으로 가자. 이제 백서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전언을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어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사실 혁신위 안에서도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이 뭐 혁신위는 시간 끌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일부 외부 영입 위원들이 좀 사퇴설이 나오기도 하는데 내부에서도 조금 이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도부가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상황에 결국에는 혁신위가 좀 힘이 빠졌다. 12월 24일까지인데 이미 해산 수순에 들어간 건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혁신위의 운명 또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현 리포터. 네, 점심시간 보내면서 교통량은 많이 줄었는데요.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서울은 강변문호 구리 쪽으로 양화대교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양대교부터 정체고요. 쭉 더 가서는 마포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죽전 휴게소 부근에서도 사고가 있었는데요. 정리 조금 전에 됐고요. 정체 풀려가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8탄 분기점 부근에 사고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1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뒤쪽 혼잡이 커지는 모습이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도 부곡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 중이라 북수원부터 5km 구간 지나기 무척 답답합니다. 한편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입니다. 송산 마도 부근에서 고장난 차가 있었고요. 처리는 조금 전에 됐지만 아직도 뒤쪽으로는 마도 분기점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어제 의원총회가 열렸었는데 선거제 개편을 논의했지만 결론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이 의원총회에 앞서서 나왔던 이재명 대표의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국회까지 지금 집권 여당에 넘어가면 지금 이 폭주, 과거로의 퇴행, 역주행을 막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선거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지만 승부 아닙니까?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약간 좀 외부 소음 들어오는 걸 보니까 차량 안에서 어떻게 발언을 한 내용 같기도 하고요. 자,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선거 재개편과 관련한 의중은 병리평이다. 그러니까 기존과 같이 많은 비례득표를 한 정당이 의석을 가져가는 그런 데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이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 어제 이재명 대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시키다 보니까 그럼 결국 병리평 비례대표제 회귀 아니냐, 그걸 시사하는 발언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자라는 게 먼저인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그런 방법적인 면이 있겠죠.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길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병리평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어제 의총에서 나왔고, 또 반면에
아니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합의했던 게 바로 연동형 비례제, 그러니까 이 다당제, 그러니까 다양성을 보장하는 그런 정치 제도였는데 그걸 깨자는 말이냐. 그리고 연동형 이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위성정당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빨리 해서 부작용을 막아버리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의총이 한 3시간 정도 본회의회 3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 28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나와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홍준표 원내대표와 거기 참석했던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거의 딱 반반이었다. 병립형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 반. 아니다. 우리가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 이거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병립형 여론도 만만치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립형을 주장하는 이 의원들 이기기 위한 방편의 그런 얘기도 있지만 권역별 비례제라면 병립형으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더라도 지역구도 타파위에서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병립형은 예전에 우리가 쭉 해왔던 정당 득표율대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는 겁니다. 47석의 의석을 정당 득표율대로 배분을 하는 것이고 연동형 같은 경우는 이 득표율에 따라서 가져갈 수 있는 의석수를 정해놓고 근데 지역구 의석을 먼저 빼는 거죠. 그래서 정당 득표율보다 지역구 의석이 더 많은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역구는 소선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역구에서 의석수를 많이 얻게 되면은 비례대표 한 석도 못 가져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총선 때 이른바 위성정당까지 나와서 거대 양당이 꼼수 정당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이런 건데 그러니까 거기에 이 연동형을 한다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위성정당 방지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위성정당 방지법 얘기를 75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걸 관철시킬 수 있냐라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연동형을 가게 된다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라고 공언하고 있어서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고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거 아니냐. 결국 지는 거 아니냐. 네.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이런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선거제 개편에서 좀 더 궁금증들이 많으실 텐데 그건 이따가 2부에서 마지막 코너에서 장현선 기자하고 함께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그래도 이렇게 당 내에서는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어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그런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상한 침묵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이 나옴직한데 나오지 않는 것이 이상한 침묵이죠. 여러 가지 걸려있는 게 있으니까 그러겠죠. 공천 문제라든가 또는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혼날까 봐 그런 것도 있을 테고요. 네, 이거 외에도 강한 발언을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서 작정하고 이제는 이재명 대표와의 맞대결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는 좀 본격화하는 건 아닌가.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반발을 28일에 이어서 3일 만에 28일에는 그래도 이낙연계 싱크탱크의 포럼에 참석해서 했던 발언인데 이번에는 SBS 라디오니까 어제 조금 더 공개적으로 그리고 어제 발언이 또 조금 더 셌습니다. 몇 가지 측면을 보면 방금 들으신 바는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돼 있다라고 하면서 이걸 설명한 거예요. 의원들이 할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뭐 공천이 걸려 있을 수도 있지만 지지자들로부터 혼날까 봐 특히 강성 지지자들은 조금만 입맛에 안 맞는 얘기를 하면 행패를 부린다. 끔찍할 정도로 적대적이고 폭력적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을 향해서 좀 비판을 한 것이거든요. 네, 물론 수박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게 이제 지지자들을 직접 비판했다기보다는 또 이낙연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에서만이라도 적대적 폭력적 용어를 금지하거나 지나치게 욕설을 한 분들만 제명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결국에는 이런 지지자들의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행위들도 이낙연 대표 체제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이재명 대표 체제를 비판을 했고요. 어제 또 주목을 받았던 이낙연 전 대표 발언이 진행자가 이 대표가 그럼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느냐라고 물었더니 네. 그동안 오래 기다렸다. 더는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사실상 이재명 전 대표에게 대표직을 사퇴하라고 무언의 압박을 가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이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의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또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 이재명 대표의 위기 상황이 되는 국면일까요? 자, 재판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언급한 바로
같은 날인데요.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네, 1년의 재판 끝에 1심 재판부가 이 김용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 6억 7천만 원 추징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을 했는데요. 재판부는 김 씨가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뇌물 7천만 원을 받은 걸로 판단했어요. 크게 두 가지죠. 재작년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무렵에 대장동 일당에게서 8억 4천여만 원의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 이게 있었는데 법원은 중간 전달자가 빼먹은 돈을 빼고 6억 원이 최종 전달됐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2013년, 2014년 김용 전 부원장이 성남시의원 시절 대장동 특혜 대가로 1억 9천만 원 뇌물을 받은 혐의 여기 중에는 7천만 원을 유죄로 인정한 거예요.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출신 정치인과 개발업자가 오래도록 인허가를 매개로 유착해서 청렴성과 신뢰를 훼손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런 판단이 나오다 보니까 김용 전 부원장 측은 어떻게 반박을 했냐면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이걸 재판부가 간단하게 그냥 뭐 착각한 거다 뭐 이렇게 판단하면서 가볍게 보고 김용 전 부원장 유죄 판결했는데 유감이다 이거 항소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그러니까 정치자금을 받은 공범으로 기소를 했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고 정민영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 무죄 선고했냐 여기에 대해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이 돈을 전달했을 뿐 정치자금 수수의 공동 전범이 아니라고 봤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김 전 부원장 측은 이거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는 관련 질문에 대해서 재판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이 선고 결과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수사에는 영향을 어떻게 줄까요? 아무래도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일단 어제 재판부 판결 중에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진술들을 일부러 증거로 인정을 했어요. 근데 사실 재판 과정에서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발언이 좀 오락가락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김용 전 부원장 측 변호인도 지적을 했습니다. 시간 장소가 자꾸 왔다 갔다 하지 않느냐. 그리고 심지어는 재판부에서도 재판 과정에서 진술이 조금 바뀌지 않았느냐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할 정도로 좀 오락가락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재판부는 최종적으로는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일부를 증거로 인정을 한 겁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증거로 채택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의 다른 재판들에도 활발히 진술을 하고 있고 또 검찰 같은 경우에 너무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 아니냐는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도 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들의 진술을 중심으로 지금 기소도 하고 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그걸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했으니까 이재명 대표 재판에는 불리해 보이고 또 검찰이 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게 어제 검찰이 매우 의미가 큰 판결이라고 또 환영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검찰에서는 어제 김용 전 부원장에게 그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된 6억 원 그게 이재명 대표에게 민간업자들이 약속했던 428억의 일부다라고 사실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이재명 대표 대장동 의혹으로 3월에 기소를 할 때 공소장에 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약정받았다는 증거가 없어가지고 그걸 공소장에 넣지 못했고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적 이득을 목표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정치적 이득만 이 범행의 동기로 기재를 해놨어요. 경제적 이익은 이 428억 약정인데 그걸 넣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유동규 본부장의 발언이 이렇게 증거로 인정이 되고 김용 전 부원장의 혐의들이 인정이 되면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 428억 약정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자신감을 또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는 알려진 대로 배임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자와의 관계도 부인하고 있고 공익을 환수한 사업이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이것도 총선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이 부분도 주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또 외국인 노동자 관련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우리나라와 고용 허가제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 이례적인 우려 사안을 보내왔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도입 규모는 늘리면서 지원을 없애는 정부 기조에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봐야 될 텐데 정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정부가 올해 71억 원이었던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예산을 내년에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고용 허가제 협약을 맺은 아시아 국가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게 내년 같은 경우도 고용 허가제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올해보다 4만 5천 명 늘어난 16만 5천 명으로 확정을 했어요. 이게 3년 사이에 3배나 증가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비전문 취업 비자 발급 대상도 외식 업계 쪽으로 확대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서 많이 들어온다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상담소를 어떻게 감당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상담할 대상들은 늘어나고 상담소에도 당연히 늘어날 것인데 예산을 삭감하는 거 이거 문제가 있고 우려가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와 비전문 취업 비자 협정을 맺은 국가가 네팔, 필리핀, 베트남, 중국도 16개 나라인데 이 중 우리 정부에 직접 공문을 보내는 데까지 동의한 국가는 8개 나라예요. 적지 않은 나라네요. 네. 특히 외국 대사관들이 주재국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시하는 거 이례적인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우리가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민사회나 아니면은 이 대사관 측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주 노동자 외국인들을 좀 값싸게 쓸 노동력 정도로 보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들어와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상담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장소도 네.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한데 그걸 없애버리는 이런 모습 보니까 그냥 노동력만 취하고 다른 것도 신경 안 쓰겠다는 그런 생각 아니냐. 그래서 아시아 여론들이 좀 악화하고 있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데서 여러 가지가 연결됩니다. 뭐 저출산 우리 계속 인력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엑스포를 통해서 대통령의 폭넓은 외교로 맺었던 그 인연들은 또 어떻게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지금까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문콜연구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716님 매일 시사본부를 통해 복잡한 뉴스들을 잘 정리할 수 있어 감사드려요. 벌써 2023년도 마지막 달이네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는 달이 되기를 희망하며 비틀즈의 The Long and Winding Road 디저트송으로 신청합니다. 요즘 자꾸 팝송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니까 제가 토익 공부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이걸 윈딩으로 읽을까 봐 와인딩이라고 또 우리 PD가 자세하게 또 표기를 해줬습니다. The Long and Winding Road 비틀즈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바일 간식 쿠폰 당근 보내드립니다. The long and winding road that leads to your door will never disappear. I've seen that road before. It always leads me here. Lead me to your door. The wild and windy night that the rain washed away has left a pool of tears, crying for the day why leave me standing here? Let me know the way. Many times I've been alone, and many times I've cried.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교육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달인 도전 1단계 문제로 2개 중에서 맞는 표현을 맞히면 됩니다. 먼저 행복하게 살렴과 행복하게 살으렴 중에서 맞는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이 경우에는 살렴이 맞습니다. 살렴에서 렴은 받침 없는 동사 어간이나 리을 받침인 동사 어간 뒤에 붙어서 부드러운 명령이나 허락을 나타내는 종결어입니다. 살다는 동사 어간이 리을 받침이기 때문에 살으렴이 아니라 살렴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 사탕을 주머니에 우겨 넣다와 사탕을 주머니에 욱여 넣다 중에서 어느 것이 맞을까요? 여기서는 우 밑에 기역 받침을 쓰는 욱여 넣다가 맞습니다. 이 말은 주위에서 중심으로 함부로 밀어넣다를 뜻하는 동사인데요. 욱다의 사동사인 우기다와 넣다가 합해진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유값과 우유꽉 가운데 맞는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표현 중에 곽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건을 담는 작은 상자를 곽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는데요. 실제로 곽이란 말은 한자어 갑을 잘못 알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유곽이나 빈곽이 아니라 우유값, 빈갑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3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또 줄여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죠.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대륙고기압의 영향하에서 눈과 추위 두 가지가 궤를 같이 합니다. 제주 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2에서 7cm의 눈이 밤까지 더 오겠습니다. 이미 많은 눈이 쌓인 지역입니다. 앞으로도 폭설 예상되니까 주의하셔야겠고요. 이 밖에도 오후까지 호남 지역 특히 서부 쪽에는 2에서 7cm의 눈이 더 예상되고 충남 서해안에도 1cm가량 더 올 수 있겠습니다. 찬 공기가 남아의 아침 기온도 영하권으로 오늘 어제 못지않게 추웠습니다. 서울 기준 영하 6.8도였는데 낮 기온도 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서울 2도, 강릉 대구 6도, 대전 4도, 전주 3도 등 1도에서 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올라 모레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눈 오는 지역 외에는 대체로 맑겠고요. 주말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고 밤에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로 1cm 정도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빙판이 꽤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경기 강원 일부 경북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리고 동해안 쪽에 건조특보는 여전합니다. 오늘 중부 서해안과 남부 제주, 특히 제주 산지의 바람이 매우 강한데 내일과 모레도 해안과 산지 위주로 강풍 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2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야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제2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제거하면 취임 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3권 분립의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우리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7.8% 늘었습니다. 10월에 이어 2달 연속 증가세입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액이 16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교전 중단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뭐 여론조사를 보면 뭐 여러 개 주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지만 네. 뭐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 이런 내용도 참 많이 나오고요. 또 영화 서울의 봄이 지금 성황리에 또 흥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또 신세대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와 뭐 조금은 관련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기도 파주시인데 경기도 파주시에 무슨 일일까요 생각하실 텐데 전두환 씨의 유해를 두고 부딪히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 씨의 유해를 파주에 안장하겠다는 유족의 계획을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요? 네, 이 전두환 씨가 사망한 게 벌써 2년이 지났더라고요. 네. 근데 아직 마땅한 안장 지역을 찾지 못해서 이 유해가 생전에 머물렀던 서울 연희동 자택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안장을 하려고 그러면은 고인의 뜻대로 파주로 가겠다. 유족들은 이건데 파주 지역 11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파주시의 전두환의 유해를 안장할 수 없다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파주시 장산리는 임진강과 개성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의 조망지이자 남북화의 상징적인 장소인데 그런 곳에 쿠데타, 광주학살, 군부 독재의 상징이 묻힐 자리는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장산리 주민들도 현수막 내걸면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크게 부딪히는 모습인데 이 전두환 씨가 생전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뭐 생이 끝난다면 북녘 땅이 바라다 보이는 전방의 어느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서 통일을 지켜보고 싶다. 네. 이런 뜻을 밝혔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과연 또 뭐 역사는 이건 유골이 묻히는 유해가 묻히는 어떤 장소와 관련된 논란이겠습니다만 과연 역사적인 평가는 어떻게 될지도 또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가수 스티브 유가 입국 비자를 요구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를 했다고 그러네요. 네. 자, 그러면 한국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건지 자, 기초가 주목되고 있는데 어떤 반응인지가 궁금합니다. 네, 어제 이 소식에 온라인도 그렇고 들끓었어요. 일단 어제 대법원 3부는 스티브 유가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LA 총영사관이 그동안 비자를 안 줬잖아요. 그걸 취소해야 된다는 뜻이고. 유 씨가 다시 비자 발급 신청하면 여기서 그러면 정부가 새롭게 좀 판단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어쨌든 그 기존의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했던 건 취소다. 이렇게 본 건데 이렇게 되면 궁금한 게 그동안 국민들의 이 공분도 있었고 네. 여론의 문매를 지금 뭐 거의 오랜 시간 동안 지금 받고 있는 스티브 유인데 네. 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스티브 유는 계속해서 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라든가 뭐 어떤 본인의 노출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어떤 뭐 억울하다 이런 호소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뭐 여론이
원래도 그렇게 뭐 많이 좋지 않았지만 지금 이 소식에 그러면 도대체 이번에 들어와서 뭐 하는지 좀 보자. 라든가 결국에 외국노가 승리하는 거냐. 이제부터 애 낳는 사람들은 모두 외국 보내서 병역 면제 받고 다시 한국 국적 획득하면 되겠다. 또 이런 자조 섞인 말도 있었습니다. 군대는 나같이 아무런 백도 없고 뭐 돈도 없는 사람이 가는 거구나 하는 그런 힘없는 자조의 목소리도 있었고요. 이번에 스티브 유는 자신의 SNS에 그 사실을 알리면서 자축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남은 건 다시 이제 법무부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동안도 뭐 예전에도 대법에서 사실 스티브 유가 승소를 했지만 LA 총영사관이 다시 거부를 한 건 그런 이 사건은 사실 되게 국민 정서가 더 크게 작용한 부분이잖아요. 네. 법리적인 해석보다는.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는 또 어떻게 판단을 할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소송이 제기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승소를 한 건데 네. 앞으로 과연 법무부나 관련 부처에서 판단할 때 입국이 가능할지 이 부분은 또 모르겠네요. 네. 네. 자, 우리 청취자분들은 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스티브 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갑니다. 시골 농막에 만들어진 한 사무실. 시골 농막이라니까 사실 이 사무실이 상당히 좀 열악할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수년간 불법 성매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다고요. 네. 여기에 IT 전문가들도 모여 있다고 얘기가 들려서 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대표적으로 그 운영 총책과 사이트 관리 개발자, 자금 인출책 등 3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6년간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75억 7천여만 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5,500여 개 성매매 업소와 제휴를 맺고 여기 이제 뭐 홍보를 하고 회원도 끌어들여서 매월 광고비를 챙기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여기 회원이 32만 명 규모였고요. 뭐 또 회원 활동을 독려를 해요.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뭐 활동 실적, 뭐 어떤 뭐 성매매 후기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 실적에 따라서 할인권도 뿌리고 무료 쿠폰도 주고 이런 식으로 독려를 하는 겁니다. 이 총책과 개발자는 과거에 회사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에서 일을 하던 IT 전문가들인데 회사 사정이 나빠지면서 함께 퇴사한 뒤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서울 중구와 경북 영천에 사무실을 하나씩 차리고 사이트를 개설해서 운영을 시작을 했는데 특히 이 경찰이나 일반 시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외진 농지에 농막을 지은 거죠. 여기에 누가 이런 서버가 돌아가고 있다고 잘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뭐 눈에도 잘 띄지 않고요. 네. 그리고 물론 IP도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 서버 대여 업체를 이용했습니다. 이 또 범죄 수익금도 역시나 요즘에 이렇게 뭐 횡행하는 범죄 방식처럼 철저하게 수익금도 비대면 방식으로 넘겨받았는데요. 그 성매매 업소 업주들이 미리 알려준 대포 통장으로 수수료를 입금을 하면 전문적인 자금 세탁 조직의 인출책이 시중 은행을 일일이 돌면서 현금으로 다 뽑아서 다시 총책이 만든 법인 명의 통장 이것도 22개나 있었습니다. 여기에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네. 시골 농막이 이렇게 또 범죄에 또 이용이 될지는 몰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여하튼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죠. 우리 사회에 상당히 좀 암적 존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 주제는 상당히 좀 황당해서 화가 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갈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일본 정부가 도쿄 한 사찰에 남아있는 고려대장경 목판 인쇄물을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잠깐만. 고려대장경이면 대한민국의 역사적 유물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본의 유물로 등록을 하겠다 이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도쿄 사찰인 조조지가 소장한 불교 성전 총서 3종과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당시의 참상을 보여주는 사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유네스코에 신청을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불교 성전 총서 3종이 뭐냐면 중국 남송 시대하고
원나라 시대 그리고 한국 고려 시대 때 대장경 목판으로 찍은 불교 인쇄물입니다. 이게 12,000점에 달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규모고 우리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문화재잖아요. 근데 이 일본 문부과학성이 밝힌 건 이 인쇄물은 에도 막부르현 도쿠가와 이에스가 수집해서 조조지에 기증한 것이고 많은 대장경이 왕조 변천과 전란으로 흩어져 없어진 가운데 15세기 이전에 만들어진 세계 대장경이 거의 완전한 상태로 있는 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제가 너무 더 배가 아프고 아까운데. 네. 근데 실제로 세계 기록 유산은 다른 나라에서 기원한 기록물에 대해서 등재 신청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실제로 그 식민 지배국이 식민지에서 강탈한 기록을 등재하기도 하고요. 그런 사례들이 있고 뭐 반대로 식민지였던 나라가 그 지배국이 남기고 간 기록을 등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또 소장님이 또 화가 나실 법한 대목이 일본이 과거에 우리나라가 그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등재 추진을 할 때 태클을 걸었어요. 여기 일본 정부기관의 기록물이 포함돼 있다라는 거예요. 내로남불이죠. 갑자기 또 화가 솟구치네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게 그 대장경도 그런데 또 하나 추가해서 신청하는 게 원자폭탄 투하 당시에 참상을 보여주는 사진 이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래요. 물론 그 민간인이 피해를 크게 입은 전쟁이라는 자체가 나쁜 거니까 그 참상을 기록한다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겠지만 일본의 행보가 늘 그 원폭 투하의 그런 원인인 자국의 책임은 철저히 배제하고 어떤 계속 좀 피해국이라는 걸 강조하고 피해자다. 미화하고 이런 자세. 네. 안타깝습니다. 참 이런 고려 유산 하니까 또 우리 KBS TV에서 절찬리에 방영되는 고려 거란 전쟁. 너무 재밌어요. 강감찬 장군의 불호령이 생각나네요. 이래서는 아니 되옵니다. 그런 말이죠. 고종, 순종, 최수종. 네. 네, 요즘 시청자들의 항의가 우리 청자분들 항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장님 재미없으시다고요? 조인정 평론가 좀 각성해 주시고요. 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마지막 주제를 하려고 했더니 갈게요. 자, 최수정으로 인해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정을 이야기한 조현정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떤 소식이 가장 뜨거운 뉴스인지 한 주간의 뉴스들을 종합 정리하고 미처 못한 이야기까지 챙겨드립니다. 장윤선의 주간 이슈 취재의 여왕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매주 금요일 배종찬 소장을 만날 때 기분이 정말 좋아요. 네. 저를 이렇게 힘있게 소개해 주시는 분은 유일한 분입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5천만 시청자들을 청취자분들을 그러니까요. 네, 적극게 해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항상 이제 이 장윤선 기자가 강조하는 게 취재입니다. 이게 바로 팩트 체크고 우리 KBS도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지난주에 장 기자님이 어떤 시나리오가 있다. 지금 탄핵 추진을 하고 있는 그 시나리오가 있는데 오늘 오전 그 시나리오를 예측한 대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결국 자진 사퇴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후임자를 그래야 또 지명을 하고 임명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자, 국민의힘은 그대 야당의 포커라고 밤새 농성을 벌이게 됐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살짝 혼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시나리오가 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렇게 될 거라고 민주당은 예측을 못했던 것 같고요. 예정대로 오늘 오후 3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두 검사에 대한 탄핵을 표결 처리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리고 또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자진 사퇴는 없다라고 명토박아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동관 위원장이. 그래놓고
지금 그 탄핵을 불과 3시간 앞두고 전격적으로 본인이 이제 자진 사퇴하는 형식을 이제 빌은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건데요. 오늘 오전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놀라하는 분위기고 국회 과방위원들은 오전에 뭐 긴급 기자회견하고 홍익표 원내대표는 용산 앞에 가서 기자회견하고 언론 노조는 오후 2시 반에 또 기자회견하고 다양한 경로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언론 노조에서는 이게 약간 뺑소니범의 도주 같은 거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탄핵의 대상에 올랐는데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일단 꼼수로 자진 사퇴하는 양식을 이제 펼치는 거 아니냐. 이게 온당하지 못하다라는 비판이 나오고요. 그런 비판은 민주당 안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탄핵을 피하고 그리고 탄핵을 하게 되면 6개월 정도의 이제 업무 직무정지 상태가 놓이게 예. 되면 사실상 내년 총선이 4월이기 때문에 그 전에 원래대로 하려고 했던 언론장악 시나리오에 상당히 큰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고 YTN 문제, 연합뉴스 TV의 그 민영화 문제 뭐 등등등에 대해서도 일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실 혹은 정부 여당 측에서는 선제적으로 이동관 위원장을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방통위원장 후보를 세워서 새로운 방통위를 구성한 다음에 지금 보면 상황이 굉장히 꼬여 있잖아요. 최민희 그 상임위원이 들어가지 않은 그러니까 임명장을 안 줌으로 인해서 들어가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를 했고 이제 뭐 내정자 신분을 사퇴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지 네. 않았습니까? 그것도 7개월 7일째 만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비정상적인 운영이 계속되니까 이걸 좀 막는 차원에서 새로운 좀 방향 전환을 하려고 기획이 됐던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정치권 주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취재가 바빴습니다. 지금. 네. 네.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 청취자분들 이런 생각하실 것 네. 같아요. 자, 일단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제 사퇴를 했다. 그러면 방통위에 남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이상인 방통위원 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인데 그렇죠. 혼자인데 네. 그러면 나홀로. 방통위원장 대행이 되고 그렇죠. 그러면 혼자서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까? 방통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제일 궁금한데요. 일단은 방송법상 2인 이상이어야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뭐 방망이 두드리고 뭐 개회 선언하고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토론하고 1인 다역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방통위 스스로 즉 정부의 어떤 합의제 행정기관을 스스로 형해화하고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박성중 그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괜찮다. 1인 비상체제로 운영합시다라고 어제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법을 잘 모르는 얘기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언론노조에서는 이거는 불가능하다. 방송법상. 최소 2인 이상. 이 있어야 의결도 하고 뭐도 하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실상 새 방송통신위원장을 대통령실에서 지명하지 않으면 식물 상태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3시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바로 의원면직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이렇게 되면 거론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벌써 나옵니다. 예, 그 얘기가 그 사퇴 얘기가 나오자마자 기자들의 소위 이제 이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발 빠르게 취재가 되니까. 예, 네. 뭐 벌써 나옵니다. 한 3명 정도 돌고 있는데요. 근데 민주당에 제가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 오늘 오전에 전화 취재를 했는데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뭐 김장겸, 뭐 이진숙 등등에 대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또 이런 분들을 그 제2, 제3의 이동관 스타일의 인사를 내세우려고 한다면 뭐 가만히 있지 않겠다. 벌써부터 뭐 탄핵 얘기가 또 나옵니다. 예. 제2, 제3이 오더라도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멈추지 않는다라고 이동관 위원장이 지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주장을 했는데 오늘 제가 확인한 홍익표 원내대표의 입장은 제2, 제3의 이동관이 오면 민주당은 제2, 제3의 탄핵을 또 하겠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네. 방송을 공영방송의 정상화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방송을 둘러싸고 여야 간 줄다리기, 삿바싸움 이것은 내년 총선 이후까지도 계속될 수 있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방금 전에 두 사람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 또 누구 거론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다 얘기해야 되나요? 지금 나오는 사람들? 아 궁금한데 예, 그냥 뭐 제가 뭐 끝난 다음에 따로 이야기하기가 주저되시면 나오시고. 자 네, 그러면 문자로 보내겠습니다. 방통위원을 지금 여야 몫에 추천되는 위원들이라도 좀 해서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을 통해서 대응 체제를 그래도 운영하다. 왜냐하면 후임이 지금 나오더라도 인사청문회부터 격전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이게 다각적으로 일단 취재를 해야 돼서 네. 다각적으로 제가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정부 여당 쪽 사이드를 취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는 한시가 급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5달 앞으로 다가왔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언론 정상화, 공영방송에서 최소한 기계적 균형을 맞추기 네. 위해서라도 이런 시스템을 하려면 방통위원장을 빨리 세워야 된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동관 위원장의 성과가 잘 나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YTN 문제만 하더라도 왜 이렇게 더뎌? 연합뉴스는 왜 부결이 됐어? 뭐 이런 등등에 대한 비판이 있어서 용산에서부터 이동관 위원장의 거취가 좀 정리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조금 뭐 중앙일보 인터뷰 등을 통해서 버티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런 자진 사퇴의 길로 들어선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국민의힘 주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탄핵이 돼버리면 6개월 직무정지가 되고 그 사이에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진 사퇴를 하고 물러나서 빠르면 내일 얘기도 나오거든요. 대통령실에서 오늘 의원면책 처리하고 내일 새 방통위원장을 지명을 하면 아무리 국회에서 늦춘다 하더라도 뭐 인사청문 절차를 다 마무리하는데 한 달. 그러니까 6개월보다는 한 달이 낫다. 빨리 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두 명에다가 류희림 방송통신위원장 심의위원회 위원장이죠. 방심위원장이죠. 이분도 지금 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요런 사이드에 이제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럼 야당은 어떤 입장이냐? 야당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홍익표 원내대표는 어떤 거냐면, 자, 첫 번째 YTN 연합뉴스 그렇게 민영화하려고 했지만 민영화 쉽지 않다. 동력이 떨어졌고 이것은 민주당의 일정 정도의 성과다. 우리가 탄핵한다고 얘기하고 실제로 탄핵 절차를 밟으니까 도망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상당한 브레이크가 걸렸고 앞으로 이 민영화 혹은 또 방송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방송 장악을 하는 것은 동력이 상당히 떨어질 거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 지금 합의제 행정기관인데 이거를 대통령 추천 둘이서 독임제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또 독임제 비슷한 상황이 된다면 이거 다 탄핵하겠다라는 입장을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 탄핵안도 처리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네. 사실상 그건 어려울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자진 사퇴를 해버렸고 의원면책 처리까지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탄핵할 대상이 없어진 거죠. 두 검사에 대해서는 탄핵을 하겠지만 이동관 위원장에서는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전성기죠. 이게 나는 궁금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뭐 야당에서는 야당대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제 탄핵안을 추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후임자가 또 임명이 됐는데 또 탄핵을 시도한다. 또 그다음 후임자가 임명되는데 또 탄핵을 쓴다면 선거를 앞두고 부담이 또 안 될 수는 없거든요. 당연히 부담이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안에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 독임제로 운영해 그러면 우리 또 탄핵할 거야라고 하는데 민주당 과방위의 한 사이드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지 말고 그냥 통 크게 그냥 5인 합의제 정상화를 받읍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기회에 자, 새로운 방송통신위원장 대통령실에서 그 지명하십시오. 그리고 국회 추천목 3명도 최민희 의원은 자진 사퇴를 했으니 나머지 3명을 뭐 야당 둘, 여당 하나 해서 셋을 올립시다. 해서 동시에 다 처리하는 방안.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하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라는 기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몇 명이 이제 거론이 되는 인물들이 있어서 그 인물들을 실제로 추천할 것이냐라고 제가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물었는데 본인 입에서 실명이 나가지 않으면 그 인사는 다 뻥이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까지 진도는 나가지만 실명으로 거론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실제로 그렇게 추천을 하게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인 상황인데 네. 하여튼 민주당 안에 취재를 해보면 오는 대로 족족
그 건건이 탄핵을 하겠다라는 주장이 한 그룹이 있는 것이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지 말고 방통위 전체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싹 다 이번에 5인 체제로 만들어서 정상화로 돌리자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이 실제로 당 안에 민주당 네. 안에 존재하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여론을 다분히 좀 의식하고 그런 기류도 내부에 있네요. 여론을 의식한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방통위가 계속 이렇게 찌그럭버그럭 제대로 된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분명한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요구를 민주당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우려가 있어요. 만약에 5인 합의제로 가게 되면 MBC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5인 합의제를 지금 당장 받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말씀드린 대로 정치는 늘 변화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시간까지 확인 취재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이후에 또 본회의 이후에 또 민주당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에 맞서서 또 국민의힘은 또 어떤 대응 전략을 짤지 요거는 또 주말에 또 취재를 해봐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언제 쉽니까? 쉽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김건희 여사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좀 풀어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요. 예. 재미동포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인 해명이나 어떤 답변이 닷새째 없는 상태인데요. 또 일각에서는 함정 취재를 해서 문제가 된다. 언론 윤리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거 좀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 지금 전개되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인 그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가 그 김건희 여사가 그 어떤 브랜드의 명품 뭐 가방을 받는 뭐 그런 내용을 이제 보도를 했는데 나흘 연속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와 관련해서 사실상 명품을 그냥 받고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대가가 있었다면 이거는 뇌물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이 있고요. 만약에 대가성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공직자의 부인,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이다. 이제 이런 주장이 맞서고 있는 건데요. 일단 몇 가지 갈래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언론 윤리상 이거 함정 취재가 옳으냐 그러냐 이건 좀 별건으로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그 뭐 함정 취재라고는 하지만 이제 본인의 육성을 통해서 왜 자꾸 또 이런 거를 사오세요. 절대 이런 거 사오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그 명품 가방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고요. 카카오톡으로 명품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면담 날짜가 잡히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명품의 사진을 보냈을 때는 면담 날짜가 잡히지 않았다. 읽고 무응답이었다라는 게 이제 카톡 메시지 창으로 확인이 좀 됐거든요. 그럼 이건 뭐냐.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좀 해명이 필요하다. 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이런 보도였는지 보도대로였는지 그렇죠. 예. 또는 아닌지. 그렇죠.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그때 왜 이렇게 돌려줬냐 어쨌냐. 국민들은 궁금한 거예요.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봤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이 닷새째 그냥 유튜브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라는 입장만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 최소한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은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알려줄 공적 의무도 있다. 예, 뭐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고 법률적으로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을 지고 또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를 성실하게 받겠다라는 태도로 임하는 것이 옳지. 뭐 유튜브 뭐 얘기한 거 그 가짜 뉴스일 수도 있고 우리는 답변하지 않겠어요. 라고 무시하고 넘어갈 일이냐. 오늘 제가 국민의힘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게 일파만파 선거 앞두고 커질 수도 있고 또 조만간 쌍특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그마저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된다면 세칭 김건희 의혹으로 차 있을 때 이걸로 내년 총선 국민의힘 치를 수 있겠냐라는 우려와 걱정과 탄식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의 명품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리투아니아 순방 당시에도 사실 논란이 세게 되지 않았습니까? 쇼핑몰을 찾아갔다라는 거겠죠. 아니 쇼핑몰을 다 막고 경호원들을 바깥에 세워놓고 이게 상관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구경만 했다. 호객행위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하지만
그 해명을 고지고대로 듣는 국민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임기 초 이제 스페인 방문 당시에 명품 스커트 논란도 있었고요. 고가의 장신구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에코백 계속 들고 다니셨는데 그 안에 명품백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등등의 네. 수많은 명품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지적과 또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김건희 여사에 모아지고 있는데 별다른 해명이 없다는 게 오히려 그렇죠. 더 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무슨 문제가 제기가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해명할 거 해명하고 국민들이 아 그랬구나라고 납득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체의 해명 없이 계속 그냥 넘어가고 일종의 국회가 운영위 열어서 좀 알아봅시다라고 하면 국회 운영위도 안 열고 국민들이 좀 알려달라고 기자회견이라도 하라고 하면 또 그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계속 넘어가서야 되겠냐라는 게 있고요. 앞서 네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함정 취재에 관련된 언론 윤리 아 궁금합니다 이 부분. 네. 요거는 함정 취재가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그 명품 가방이라는 함정을 덫을 놓고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취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함정 취재가 가능했겠냐라고 살펴본다면 일찍이 김건희 여사와 7시간 동안 통화를 했던 그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여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를 대충 예감을 한 차원에서 이런 함정을 파놓고 취재를 한 게 아닌가 싶고요. KBS의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KBS. 예. 네. 여기에 비밀 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예. 그렇지만 범죄나 비리 현장을 고발한다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공익성, 필요성, 긴급성 이 세 가지를 놓고 판단해 볼 때 이게 공익적 가치가 있냐 없냐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군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죠. 이게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이거 뭐 알 필요 없는 사생활 김건희 여사의 사생활을 침해한 거야. 인격권을 침해했어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통령 부인이 그리고 그 직전에 역할은 뭐였냐면 검찰총장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 공직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저희 기자들도요. 뭐 무슨 누가 뭐 취재 끝나고 나면 아 정말 감사했다고 선물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저희는 뭐 김영란법 이전에도 그렇고 김영란법 이후에는 더욱더 평범한 기자들도 저널리스트들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부인이 이런 걸 받았다. 그리고 또 그 보도를 통해서 뭐 남북 관계 혹은 뭐 이건 뭐 개인의 그 목사님의 주장이지만 뭐 금융위원 관련된 뭐 인사 뭐 등등의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궁금하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됐고 그 의혹에 대해서는 답변할 공적 의무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다뤄보면 좋은데 또 우리가 중요한 주제가 있어서 조금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선거제도 관련인데 의원총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이것도 이제 막 취재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 그대로 난상 토론이 됐는데 아까 한입뉴스에서의 이제 이 취재한 내용은 상당히 그래도 병리편 관련된 의견들도 많이 나왔다. 이재명 대표의 속내가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좀 의중이 반영됐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그랬다고 봐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아니 뭐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되니까. 입도 바르세요. 네. 아니 취재한 내용 그대로 얘기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상인의 현실 감각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게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서 내가 손해보게 됐을 때 그 눈 뜨고 손해볼 수 있냐? 그럴 수는 없다. 그렇다면 저쪽에서 협상 파트너가 병리평으로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병리평 아니고 지금 방식대로 협상이 부결돼서 연동형 비례제로 가게 되면 우린 뭐 위성정당 만들 거야. 그렇다면 상인의 현실적 감각으로 우리도 만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정치적 실리를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해석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실용주의자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쪽이 하면 우리도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재명 대표 지난 대선 때 김동연 후보하고 경쟁할 때 연동형 비례제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거 아니냐. 아니 국민과의 약속을 해놓고 판판이 이렇게 어긴다는 이게 원칙 없는 노선.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 부분이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이탄희 의원은 또 심지어는 그런 주장을 자기 하는 지역구를 걸고 하고 있는 네, 겁니다. 용인정에서 그만두겠고 당이 요구하는 험지로 가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용인정에서 그만두는 건 괜찮은데 왜 또 험지 이게 네. 거기까지 안 그 가도 얘기는 될 별도로 텐데. 하고요. 예, 근데 그런 얘기도 당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민주당 전체 한 169 가운데 75명 정도가 연동형 비례제 약속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도부 빼고 한 40% 정도 되는 의원들이 이거 안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제 의총장에서 상당히 의견이 팽팽했다는 겁니다. 현실론. 그러면 윤석열 정부 심판하고 윤석열 정부 견제해야 되고 국회밖에는 지금 상황이 없는데 국회마저 다수 의석을 잃고 윤석열 정부 견제가 안 됐을 때 그 국민적 비난과 그걸 다 민주당이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좋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되고 지금 당장 지지자들이 그런 걸 원하는데 그냥 병립형으로 가든지 아니면 연동형으로 가서 위성정당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주장을 이재명 대표와 좀 가까운 분들이 이제 그런 입장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무슨 소리냐. 민주당은 역대 선거에 총선만 하고 그만둘 거냐. 대선은 어떻게 할 거냐. 대선까지 보면 연합 정치를 안 하고는 성공한 적이 없다. 그러면 총 대선을 동시에 보고 대선까지 보면서 전반적으로 진보 연합 민주진보 연합 형태로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구는 뭐 민주당이 하더라도 뭐 비례연합 정당을 만들어서 진보 정치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약속은 지켜야지. 이렇게 대놓고 뭐 현실적인 뭐 방법론 얘기하면서 약속을 깨면 네. 그러면 대선에서 우리를 또 찍어주겠냐. 저 사람은 맨날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야. 이거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사실상 민주당은 지금 상당한 딜레마적 상황이다. 특히 예. 이재명 대표 입장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최측근 관계자 이런 얘기합니다. 이재명 불쌍하다.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아니 이런 최측근 관계자의 발언까지 나올 정도면 참 깊숙한 취재가 됐습니다. 어제 우리 방송에 출연한 서영주 네.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병립형으로 가야 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니고도 160석을 만들어냈던 민주당 아닌가 이렇게 또 상당히 병립형 쪽을 강조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네. 서영주 부대변인이나 또 병립형은 안 된다고 하는 민주당 내 의원들 말고도 자 이분이 또 상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바로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이런 발언을 했네요. 당장 일주일에 몇 번씩 법원에 가는데 이런 상태로 총선 치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뭔가 새로운 신당을 총선 전에 만들겠다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의 위기가 찾아오면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총선 이후에 대선을 향해서 뭔가 정지 작업을 하는 거 어떤 지금 행보를 가려고 하는 겁니까? 일단 뭐 비집고 들어가기 전략이 맞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좀 드는데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흔들기. 탈당할 생각은 없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낙연계로 통칭되는 소위 비명계 의원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어떤 총선 공천 지분 챙기기 이런 거 아니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정치의 퇴행을 막고자 하는 차원에서 연동형 비례제 가야지 무슨 병립형이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대표이던 시절에 그때 사실은 개헌도 개혁 입법도 선거제도 개편도 그때 다 했어야지. 그때는 뭐 하다가 이제 와서 뭐 다당제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원내에서는 신경민 의원, 원내에서는 서른 윤영찬 의원 정도가 이제 소위 이제 이낙연계 NY계네요. 네, 통칭되고 있는데요. 근데 그 밖에 다른 분들까지 세가 확장되면서 사실 뭐 탈당을 해서 신당 창당을 할 거다라는 쪽으로 무게를 싣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현역 의원은 없다. 예,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라고 강조하는 분들은 요 정도. 네. 그렇지만 대개의 비명계로 통칭되는 분들은 사실 친문재인 그리고
친노무현 뭐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민주당 떠날 생각이 1도 없어요. 그래서 공천 잘 받아서 현역 한 번 더 하자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 나서는 것은 아마도 이재명 대표 흔들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뭐 나중에라도 뭐 기회가 있으면 또 혹시 뭐 어떤 네. 기회를 또 포착하지는 그렇습니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일단은 네. 뭐 거취를 당 차원에서 뭐 표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대위로 좀 가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대위 공관이 열렸을 때 이낙연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 네. 총리 출신이 많습니다. 이 세 분 삼총사죠. 삼총사. 총리. 삼총사. 네. 예, 이분들이 비대위원장으로 다 등장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문을 좀 열어라 이런 차원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네. 자, 지금 이 국민의힘 내분 상황 어떻게 취재가 됐는지 제일 궁금해지는데 자, 이유한 혁신위원장 네. 정말 비장한 전라도 사투리로 네. 공천위원장 공관위원장 그래. 추천하면 좀 하죠. 이렇게 네, 이야기를 네. 하는데 날 좀 해주세요. 바로 그냥 거절을 했는데 원래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시간을 드렸거든요. 김기현 그러니까요. 대표한테.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갈등 어떻게 해결되느냐. 그리고 이거 관철 안 되면 그럼 혁신위는 바로 해산 수순에 들어가느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완전히 혁신위를 마지막, 그러니까 TV 토크쇼 하듯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시더니 마침내 혁신위를 코미디 희화화로 끝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세상 살다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혁신위원장이 자천으로 공관위원장을 추천하는 희극을 만들었다. 네. 높은 점수들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공관위원장이 굉장히 그러니까 내년 선거 앞두고요. 예. 양당 공이 공천관리위원장이 제일 중요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공관위원장을 내게 다오 하는 것은 자, 여러분 국민의힘을 저에게 주세요. 그 정도입니까? 그렇죠. 예, 공관위원장이 공천을 이제 누구에게 어떻게 줄 거고 어느 지역을 뭐 경선을 붙일지 단수 공천을 할지 다 이걸 결정하는 자리 아닙니까? 근데 그런데 이거를 그냥 절 주세요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인유한 혁신이 누가 띄웠습니까? 김기현 대표가 띄웠습니다. 초반에 뭐라고 했습니까? 전권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두 분이 만났을 때 김기현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잘하고 계십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정권 이야기도 나왔었었죠. 인유한 위원장이 그랬어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둘이 바뀐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요. 지금 두 분을 보는 그 국민의힘 주변 그 국민의힘 내부에 계시는 분들은 이게 뭐냐 진짜 창피해서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힘을 합해도 될까 말까 할 텐데. 그러니까요. 그 와중에 이게 지금 둘이 싸우고 서로 뭐 내가 하겠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둘 다 안녕히 가세요. 둘 다 굿바이. 네, 둘 다 굿바이 하고 비대위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러면 누가 비대위원장을 하냐. 궁금합니다. 뭐 한동훈 비대위, 원희룡 비대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한길, 그렇죠. 박주선 이야기도 나오고. 바로 김한길 위원장이 나옵니다. 김한길 위원장 정도가 와서 판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는 것 같다. 다만 김한길 위원장은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국민의힘의 영남의 다선 의원들이 영남 중진들이 상당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비토 정서가 많다. 그래서 마쿠에서 역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뭐 인유한 위원장이 이렇게까지 상황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와중에 입판 정리 안 하고 내년 총선 갈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김한길 정도에 되는 리더십이 와서 판정리를 하지 않으면 배가 산으로 갈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끝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봅니다.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장윤선 기자에게 이 자리들이 간다면 뭘 선택할까요? 1번 공관위원장, 2번 배종찬의 시사본부. 네, 저는 2번 배종찬의 시사본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취재의 달인 장윤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주
주간의 스포츠 소식. 스포츠는 이분과 함께하면 됩니다. KBS 스포츠국 정현우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 질문부터 먼저 하고 좀 민감한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 네. 토트넘 왜 이러는 겁니까? 요즘 토트넘 경기 보면서 네. 라운드 초반에 상당히 괄목해서 다들 뭐 토트넘 경기 보다가 잠 못 이뤘어요. 너무 행복해요. 잠 못 자도 잠잔 듯 행복합니다. 이런 네네.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휘청 토트넘 왜 그럽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난 첼시와의 경기 때 선수 2명 퇴장이 부상까지 겹쳤던 그 경기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조금 더 실험적인 라인업을 계속 가동하고 있어요. 그냥 고정 센터백들을 이제 다른 백업 자원들을 기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포지션의 선수들을 센터백으로 이제 활용하는 그런 식의 이제 포메이션을 가져가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경기 그 약간 실험적인 운용이 경기 내에서라든가 뭐 10분, 20분 남았을 때는 굉장히 조금 변칙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겠는데 네. 장기적인 레이스로 봤을 때는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이런 운용이 조금은 무리수가 된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긴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선취골을 먼저 넣고도 그렇죠. 또 손흥민 선수가 메디슨 선수가 없으니까 또 골 기회를 못 누리는 것도 포착하지 못하는 것도 상당히 또 안타깝기도 한데요. 네. 자, 이 축구 국가대표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맞습니다.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동영상 유출 네. 의혹 스캔들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황의조 선수입니다. 황의조 네.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2부 리그죠. 네. 노리치 시티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혐의를 벗을 때까지는 국가대표 유니폼 있을 수 없도록 결정이 됐는데 네. 자, 이것도 문제지만 네. 우리는 1월 달에 아시안컵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승이 목표인데 황의조 선수의 이 스캔들 그리고 황의조 선수의 국가대표 이탈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28일에 이윤남 윤리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 선수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이전까지 있었던 어떤 그 국가대표 선수들의 윤리적인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정반대의 방침이었죠. 뭐냐면은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선발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라고 이제 대부분의 이전까지 전례들이 있었는데 이번 황의조 선수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이 수사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걸 떠나서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은 이슈가 되는 항목들이 굉장히 좀 뭐라고 하죠? 비윤리적이다. 전반적인 국민들이 보기에 이런 의견들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국가대표팀의 클린스만 감독은 우선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황의조 선수가 확실하게 유죄가 나온 게 아니라면 선수 편에 서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었는데 일단 한국축구협회 KFA에서 결론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네. 이 결론에 대해서 KFA 결정을 존중하겠다. 라고 클린스만 감독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불과 이제 28일 날 결정이 났는데 22일까지만 해도 당장 죄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황의조 선수가. 그 전까지는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내가 할 일이다라는 태도였거든요. 일단은 KFA 측의 결론이 나온 것에 대해서 좀 존중하는 반응이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황의조 선수가 만약에 수사가 길어지고 기소가 되고 재판까지 가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무기한 자격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한 기간이 이제 이탈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네요. 네, 뭐 아시안컵 물론이고 그 이후에 북중미 월드컵 예선까지도 계속 제외될 수 있는데 어느 정도의 타격이냐? 냉정하게 봤을 때는 그렇게 큰 타격이 아닐 수도 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점이냐면은 지금 황의조 선수의 폼이 그렇게 많이 올라온 편은 아니고 팀 그 국가대표팀 내에서도 조규성 선수나 오연규 선수처럼 원톱 자원에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원톱 자리에 포진할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황희찬 선수가 또 요즘 너무 좋아요. 맞습니다. 윙 플레이어 역할을 워낙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황의조 선수도 그 전까지 최근 경기마다 계속 교체 투입으로 나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격은 있겠습니다만 핵심적인 자원이 빠졌다라고 보기에는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뭐 우리나라 대표팀이 지금 계속 완승을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국제축구연맹 FIFA 랭킹이 지금 4달 연속 상승세에 있습니다. 몇 위로 올라갔나요? 지금 이제 23위까지 도달을 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가장 높았던 때가 당연히 2002 한일 월드컵 4강 이후의 성적에 거의 육박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아시아에서도 지금 일본, 이란에 이어서 3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표팀의 페이스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황의조 선수의 존재감도 조금 약해져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출전 금지 조치가 이렇게 됐으니까 금지한 거 아니냐. 냉정하게 말해서 황의조 선수의 효용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이제서야 금지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지금. 여론 비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축구협회가 왜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 좀 네. 2차 가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스포츠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네. 이제 전제하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황의조 선수가 어떤 혐의가 입증된 건 아닌데 그 이후에 후속적인 이제 보도들을 봤을 때 황의조 선수가 어떤 그 국가대표로서 가지는 명예라든가 국가를 대표한다는 의식을 가지기에 조금 무거운 사안이 아니었나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결론으로 항상 이어지냐면은 운동선수가 공인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공인이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공인이 아니라고 보기도 애매한데 네. 아마 이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의조 선수가 그냥 일반 뭐 프로팀 선수면 모르겠으나 국가대표 자격으로 뛰기에는 어느 정도의 공인의 성격이 짙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네. 일단 국가대표에서 제외된 것이지 노리치 시티에서는 계속 활동을 하겠죠. 맞습니다. 심지어 이제 BBC 같은 이제 외국 매체에서는 황의조 선수의 국가대표 명단 제외, 그러니까 이제 출전 배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이슈로 다루고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만화 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서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바로 프로 배구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1라운드에서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던 남자 프로 배구 한국전력이 4연패 뒤에 5연승을 하면서 5할 승률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완전히 반전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 겁니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권영민 감독이 옷을 안 갈아입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4연패 한 뒤에 이제 첫 승을 했을 때 입었던 옷이 있는데 냄새도 날 텐데 빨아 입긴 하겠죠. 뭐 배구가 매일 입는 건 아니니까. 근데 같은 옷을 심지어 이제 외투부터 셔츠 뭐 저희가 알고 싶지는 않은 정보였습니다. 뭐 속옷까지도 전부 같은 종류를 계속 입고 있다 그래요. 징크스죠.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어떤 루틴 같은 안 건데. 빨아 입는다는 게 아니라 같은 구성으로 입는다 이 맞습니다. 말이겠네요. 그 세트를 항상 입고 있다고 하는데 집에선 싫어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권영민 감독의 어떤 그 의지가 돋보이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후에 이제 한국전력 선수들이 지금 합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기혼 선수들 같은 경우는 합숙 생활을 어떻게 보면 반갑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제 처음에 권현민 감독이 제안을 한 이후로 합숙 생활도 하면서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사실 시즌 초반에 문제였던 조직력 문제도 많이 개선이 됐다. 그리고 이제 훈련 시간 자체가 많아졌다 보니 선수들의 몸 상태도 빠르게 올라왔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 한국전력의 상승세를 이끄는 선수가 임성진 선수입니다. 공격 성공률, 리시브 효율 모든 부분에서 나아졌고 사실 이 선수는 프로에 오기 전부터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잘생겼거든요.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외모 때문인가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외모 때문에 이슈가 돼서 이 부분이 오히려 선수에게 약간 독이 된 거죠. 어떻게 하더라도 약간 외모가 먼저 주목이 되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조금 더 이제 본인이 독한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승부근성을 경기장에서 코트에서 발휘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올해부터 먹었던 것이 선수의 성장에 있어서도 좋은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반면에 KB손해보험은 무려 11연패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네. 구단 최다 연패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 부분은 정반대예요. 한국전력이랑. 왜냐하면 KB손해보험은 개막전 이기고 다 졌거든요. 구단 최다 연패가 지금 12연패를 2019-20 시즌에 기록했는데 지금 KB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공격수였던 김정호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의 부상 이탈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포인 비에나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심각해져서 공격 패턴의 다변화를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가장 KB손해보험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뭐 배구 선수 그러면은 한 선수를 되게 좋아합니다. 한선수 선수. 네. 아니 한 선수 말고 그 장애인 아버지를 두고 있는. 네, 누군지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굳이 뭐 이름까지는 말씀 안 드립니다만 참 항상 제가 존경하는 그런 선수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LG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LG가 이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면서 한국 프로야구 시상식이 열렸는데 이 선수는 이제 LG 소속은 아닙니다. NC 다이노스의 패디 선수. 그렇죠. 정말 말 그대로 이번에 최우수 선수 MVP에 등극을 했는데 패디 선수 이야기 조금 해보죠. 우선은 양키스에서도 계약 의사를 다짐받았을 정도인데 한국에 와서 대성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메이저리그에 일단 돌아가나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메이저리그뿐만 아니라 일본 프로야구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NC 다이노스를 제외한 나머지 9개 구단 팬들은 제발 가라. 좀 우리나라에 남아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말고 좀 가라.
이런 의견이고 그 정도로 이번 시즌 패디 선수의 피칭은 굉장히 압도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문동주 선수가 신인왕을 수상을 했고요. 네. 당연히 서진영 선수 세이브상 수상을 했고 이번 시즌부터 KBO 리그 새로 생긴 수비상이 있습니다. 오직 그 수비 지표만 가지고 수상을 하는 건데 네. 패디 선수는 여기서도 상을 탔어요. 수비도 제일 잘하는 투수였던 거고. 그의 뒤에서 이제 포수에서는 양의지, 뭐 내야에서는 박병호, 김혜성, 허경민 이제 이런 선수들이 탔는데 유격수 부분 역시 수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유격수 부분에서는 오지환인가요? LG의 오지환 그리고 기아의 박찬호 선수 공동 수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수비면에 있어서는 자웅을 겨룰 수 없을 정도로 두 선수 모두 훌륭한 시즌이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한창 또 이제 스토브리그 진행 중이잖아요. 네. 대부분의 선수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거물급 선수들의 이동이 끝났습니다. 타자 탑2였던 양석환, 전준호 선수 잔류했고 안치홍 선수가 한화로 이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남은 가장 큰 빅 네임들이 바로 LG 선수들입니다. 투수 중에서 이제 임창규 선수 그리고 함덕주 선수가 있는데 특이한 점이 함덕주 선수가 메이저리그의 신분조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와.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도 이 함덕주 선수를 의외로 눈여겨보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는데 어느 정도의 제안을 받을지 그리고 실제로 제안이 들어올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야구 시즌이 끝난 이후에도 재밌는 내용들이 많네요. 제가 얼마 전에 임창규 선수를 직접 만나서 사진을 찍게 됐는데 아 정말요? 정말 LG 우승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김강민 선수가 또 이적한다라는 것도 상당히 또 뭐 불만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맞습니다. 있고 네. 뜨거운 또 스포츠 관련 소식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이 부분 어떻게 볼까요? 우리 골프하면 박인비 선수 빼놓을 수 없는데 네. 골프 이제 박인비 선수가 IOC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 후보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들었는데 우리가 왜 탁구 선수 유승민 선수도 맞습니다. 선수 IOC 위원이었었나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내년 7월에 열릴 파리 올림픽 때 선수 만여 명의 투표로 결정이 됩니다. 총 이제 4명을 뽑는데 지금 후보가 32명이나 돼요. 8대1의 경쟁률 쉽지 않은 경쟁률이긴 한데 일단은 골프에서는 박인비 선수가 유일한 후보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경쟁력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골프 자체가 지금 108년 만에 리우올림픽 때 복귀한 종목이었고 이 종목의 금메달리스트라는 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상징성도 있고 네. 박인비 선수 LPGA 경력이 길다 보니 영어도 잘하거든요. 프레젠테이션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당선된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IOC 위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팬들의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우리가 배구 여제 또 김연경 선수도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 자리를 놓친다. 진정호 사격 선수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맞습니다. 박인비 선수가 선수 IOC 위원으로 이제 결정이 된다면 말 그대로 홀인원이네요. 아주 홀인원이고 이제 그랜드슬램이고 선수 본인에게 있어서는 또 골프 선수가 IOC 위원이 된다는 것은 또 굉장히 영예로운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많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연락처는 모르시는 거죠? 연락처는 언제나 모르는 걸로. 실제로 모릅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맨 KBS 스포츠국의 정현호 PD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재미있게 들으셨는지요.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객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말에도 뵈면 좋은데 주말에는 정관용의 시사본부에 더 집중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또 더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